병원에서 근무 중인 방기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서베이는 이전하고 좀 다르게 양식을 조금 바꿔봤는데요. 올해에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설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은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질환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향후 염증성 장질환 치료 환경 개선 및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지를 통해서 저희 439명의 환우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응답자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60%로 더 많았고요. 연령은 40대 이상은 40% 미만이고 대부분이 20대에서 40대까지 주로 젊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크론병이 62%로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좀 더 높았고요. 그리고 흡연 여부는 아마 금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6.6%의 환우분이 아직도 흡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혼은 44.2%에서 혼인하셨고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70% 이상이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젊은 환자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 또 무직이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학생인 분도 많고요. 그래서 월 평균 개인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비율이 45.6%로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환우분들이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결과가 좀 있고요. 150만 원에서 199만 원, 또 200만 원에서 249만 원에 해당하는 비율도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는 주부라든지 학생, 무직 이런 비율이 또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방문하는 의료기관하고 또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거주 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방문하시는 환우분들이 52.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방문 시 소요되는 시간 역시 평균 5시간 정도고요. 6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하셨던 분도 거의 30%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다니시기 때문에 그만큼 병원에 내원하시고 진료 보시고 이런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주지와 방문하는 병원을 조사를 하였는데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20.5%였습니다. 그렇지만 방문하는 병원은 55.4%로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로 가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 지역도 거주하시는 분은 26.7%였는데 실제로 경기도에 다니시는 분은 10.5%였습니다. 경기도에 계신 분들도 서울 지역으로 좀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거주지와 다른 병원을 방문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염증성 장질환 치료병원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신 분이 37%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위로는 타 지역 병원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방문을 하고 계시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병 기간을 보면은 2년 미만, 그리고 2년에서 5년 미만,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 어느 정도 골고루 좀 분포가 되어 있었고요.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병변이 회장에 있는 병변이 36.9%, 회장과 대장을 모두 포함해서 병변이 있는 분이 44.9%를 차지하였습니다. 대장은 13.5% 차지하였고요. 또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직장염이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제 모른다고 하신 분이 8.9%였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실제로 모른다고 하신 분하고 궤양성 대장염인데 소장의 병이 있다고 답변하신 분이 좀 있어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크론병 환자분들은 질환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관심이 많으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관액이 있다고 답변해 주신 분이 61% 정도 됐었고요. 수술 경험에 대해서는 30% 정도가 수술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1년 동안 입원 경험에 대해서 저희가 또 문의를 했었는데요. 역시나 26% 환자분께서 최근에 입원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치료하고 있는 약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5-ASA 제제가 65%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약제니까요. 그리고 면역조절제를 45.6%의 우리 환우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44.6%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꽤 많은 숫자에서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랑 면역조절제를 동시에 같이 사용하시는 환우분들은 20%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용 중인 생물학적 제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일단 휴미라가 27%, 또 레미케이드가 38%고요. 나머지는 이제 렘시마라든지 레마로치 포함해서 항 TNF 제제가 8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약제들이 다양해지면서 아마 좀 처음 들어보는 약제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 스텔라라라고 하는 약제를 8.7%의 환우가 사용을 하셨고, 킨텔레스는 6.6%의 환우가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젤잔주도 2.6%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염증성 장질환이 얼마나 잘 조절되는지, 그리고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염증성 장질환이 잘 조절되고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63.3%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가 효과적이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60% 정도 됐고, 9.1% 정도는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증상이 최근에 악화됐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11.8%였고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계획했던 일을 잘 수행을 할 수 없었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31%, 또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한다고 하신 분이 27.8%, 통증과 불편감을 의미 있게 느낀다고 하신 분이 한 40% 정도 됐습니다. 또 종종 무기력하다고 하신 분이 56%에 해당하는 분이 있었고요. 또 우울하다라고 대답하신 분도 44% 정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또 치료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한 17%로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제시해드리지는 못했는데요. 확실히 관외기에 있으신 분들하고 활동기에 있으신 분들은 좀 달라서, 활동기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질환이 다 조절이 안 되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좀 많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질환에 영향을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여쭤봤었는데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신 분은 17.3%밖에 안 됐었고요. 대부분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해서 스트레스 혹은 통증 관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시고 있는 활동이 어떤 건지 저희가 문의를 했었는데요. 가장 많은 것이 운동, 명상을 많이 하고 계셨다고 했고요. 복용 중인 식품 혹은 약물에 대해서는 비타민 복용이 가장 많았고, 프로바이오틱스도 24.8% 하는 분께서 복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도 및 의료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산정 특례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산정 특례를 받고 있다,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신 분이 97.7%로 대부분의 환우께서는 산정 특례 혜택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정 특례가 제외될 경우, 혜택이 제외될 경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크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환우분들이 월평균 소득이 대부분 좀 낮은 구간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민간보험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47.8%의 환우분께서는 민간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과거 현재 병력 때문에 가입이 안 돼서라는
이유가 76.6%로 가장 많았고요. 또 보험비 자체가 가계 부담이 된다라고 답변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희귀질환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여쭤봤을 때 궤양성 대장염이 이전에는 이제 희귀질환이었는데 중증 난치질환으로 분류된 것을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아니오라고 대답하신 분이 49.2%, 거의 반수에 가까운 환우분들께서 아직 궤양성 대장염 분류가 중증 난치 질환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좀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 분류가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산정특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근데 희귀질환하고 그러면은 산정특례랑 무슨 상관이냐? 이 희귀질환으로 분류됐을 때에는 그 의료비 지원되는 범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희귀질환에서 제외가 되고 중증 난치질환으로 빠지면 혹시 그 의료비 지원에 제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의해 본 결과로는 실제로는 궤양성 대장염에 한해서는 중증 난치 질환으로 되어 있더라도 희귀 질환이 받는 그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왔고요. 단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는 중증 난치 질환 산정특례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료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래와 같은 진단 코드와 진단명이 일치가 되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음 강의에 또 자세히 설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얼마나 많은 환우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조사를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하신 분이 한 60% 정도 됐고요.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신 분이 40%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대부분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66.9%의 환우가 잘 알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 지원 사업 대상에 제외될 경우 얼마나 어려움이 크겠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려움이 크다고 답변해 주는 분이 사실 90% 이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비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럼 염증성 장질환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염증성 장질환 치료를 위해서 한 달에 사용하는 의료 비용은 평균 16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5만 원 이하로 의료비를 사용하시는 하시는 분이 35.1%로 가장 많기는 했는데 대부분은 비싼 의료비를 좀 쓰고 계시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했을 때에는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의료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아마 좀 색깔이 잘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의료비 관련해서는 우리 환자분들이 부담하는 게 직접적으로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도 있지만 간접적인 의료비도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교통비, 그리고 대체의약품, 대체치료 같은 것들, 간병비, 그리고 생산성 손실이라는 이런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이런 의료비 말고도 그렇지 않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비용까지도 사실은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해서 우리 환우분들이 부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 달 동안에 입원비, 수술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입원비는 한 37만 7천 원 정도, 그리고 수술비는 한 19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진료비는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1인당 평균 16만 원 정도 비용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교통비는 저희가 보통 병원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한 27,300원 정도 비용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거주 지역에 따라서 또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 거주 지역과 동일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12,000원 정도로
교통 비용이 이렇게 많지 않으셨고요. 거주지가 다른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4만 원 정도 교통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환자분만 했던 거고 사실은 보호자분도 같이 동반해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 비용까지 하면 더 비용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관련해서 복용 중인 식품, 약품 이런 비용으로 지출하는 게 94명께서 이런 약을 드신다고 하셨는데 한 12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트레스 통증 관리 등의 목적으로 건강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315명이 대답을 해주셨고 한 달에 9만 원 정도 비용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간병비로는 한 달에 저희가 한 6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비용은 개개인 비용은 아니고요. 우리 환우분들 다 포함했을 때 설문의 조사에 응해 주신 분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성 손실 비용이라고 해서 질환으로 인해서 결근하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이제 질환 때문에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은 능률적으로 일을 못 하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비용을 저희가 또 관외기인 분과 그리고 활동기인분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관외기에 있는 분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좀 더 적었고요. 활동기에 있는 분은 비용이 160만 원 정도 더 많았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그 전에 보셨던 비용을 하나로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 보았고요. 진료비가 54%로 한 달 동안에 의료비로 지출하는데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 31%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공식 의료비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강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과 그리고 뭐 대체 약품, 뭐 약제들 이런 데에 드는 비용들입니다. 그 비용이 꽤 큰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교통비가 9.2%로 교통비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간병비는 4.7%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것처럼 우리 환우분들께서는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치료와 관련된 그런 진료비뿐만 아니고 다른 항목들에 있어서도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환우분들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지연 혹은 중단한 경험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문했을 때 11.6% 정도에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치료를 중단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는 나빠졌다고 하신 분이 거의 80%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염증성 장질환 치료 관리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많은 환우분들이 관해 도달 그리고 좋은 삶의 질 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환우분들은 다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염증성 장질환 환우는 질환에 따른 고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적인 질환으로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의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며 입원 수술 등에 의해 의료비 부담이 더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염증성 장질환 환우들에게 이런 공식적인 직접 의료비 외에도 비의료 비용과 생산성 비용 등 상당히 간접비 부담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12%의 환우분들이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 치료를 중단하셨던 분들은 80% 정도에서 증상의 악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질병이 사회 경제학적 부담이 굉장히 큰 질환으로 환우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인 의료비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안정화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표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